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모처럼 정말 좋은 양서 하나 나와서 제가 저자분들 모시고 이 개념은 뭐지? 하고 여쭤보려고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넥스트 AI 공간 컴퓨팅, AI 화두인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AI 다음을 말씀하시면서 공간 컴퓨팅? 이건 무슨 단어지? 너무 궁금해서 오늘 두 저자분들 모셨는데요. 저하고는 여러 어떤 세미나라든가 이런 행사에서 마주쳤던 분입니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최형욱 작가님, 전진수 작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두 분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최형욱이고요. 이노베이션 카탈리스트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혁신을 촉매하고 혁신을 뭔가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술과 혁신의 신에서 늘 어떻게 하면 변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 관련돼서 이렇게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진수 대표님이랑 같이 혁신 전파사는 또 유튜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 작가님은 왜 이렇게 힘든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혁신은 개인도 하기 힘든데 그걸 전파하고 남들까지 움직이려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전진수 작가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텔레콤에서 거의 한 22년 이상을 또 신기술을 가져다가 제품에 넣고 또 고객들한테 전파를 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덕트 씬에서 굉장히 오래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또 코로나 시즌에는 한국에 또 오큘러스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이프렌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만들어서 뭐 한 반년 만에 100만 MAU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쪽 AR, VR이라든지 공간 컴퓨팅으로 이어지는 테크 씬까지 계속 뭐 R&D부터 프로덕트까지 했던 경력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기반을 바탕으로 또 스타트업 경력도 있고 지금 투자라든지 자문 또 코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최 대표님하고 또 혁신전파사라는 유튜브랑 뭐 티타임즈에도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부터 질문 드릴게요. 그냥 너무 궁금해서요. 공간 컴퓨팅이 뭡니까? 공간 컴퓨팅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2D의 뭐 노트북이라든지 핸드폰을 기반으로 이제 정보를 상호작용을 하고 인터넷이나 앱으로 써왔다고 하면은 공간 컴퓨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이제 환경이 되고 이 공간에 관련된 디지털 정보랑 제가 현실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기술 베이스의 테크 씬부터 해서 서비스 플랫폼 이 영역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AI는 웹이나 앱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진화 발전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것들을 DB화해서 그걸 AI가 연산 처리 제어해서 우리가 다시 서비스 주는 이 전체의 어떤 뭐 환경, 뭐 시스템 이걸 공간 컴퓨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거보다 근데 조금 더 부연을 좀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지금. 뭐죠? 스마트폰. 그렇죠. 그 스마트폰도 우리가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일반인들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어디든 다니면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들어가서 프로세싱을 쓰든 데이터를 쓰든 메모리를 쓰든 뭔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팅 플랫폼의 진화의 역사를 보면 모바일 이전에는 또 PC가 있었죠. 그렇죠. 퍼스널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새로운 다채로운 비즈니스들도 만들어졌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됐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럼요. 공간 컴퓨팅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거 더하기 컴퓨팅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드디어 갇혀져 있는 네모난 디스플레이를 벗어나서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공간 컴퓨팅이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웨어러블이죠. 얼굴에 뒤집어 쓰거나 얼굴에 걸치거나 안경처럼 뒤집어 쓰면 그 스크린을 통해서 이 공간이 우리한테는 컴퓨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 없으면 컴퓨터 할 수가 없고 인터넷 할 수가 없는데 요걸 뒤집어 쓰면 이제
여기에도 화면이 있고 여기도 화면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와중에도 여기 화면이 떠 있을 수 있고 예. 이 화면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같이 작업도 할 수 있고 예. 그런 미래가 오는 것은 이제 우리 공간 컴퓨팅의 미래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간판을 찍거나 메뉴를 찍으면 그게 번역이 돼서 바로 보여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으로 한 걸 그냥 안경을 써서 안경에서 저절로 디스플레이로 번역을 해주거나 디바이스만 바뀐 거 아니냐. 굳이 그렇죠. 공간 컴퓨팅이라는 단어까지 확장할 이유가 뭐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보든 PC들 보든 예.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디스플레이는 네모나죠. 네. 사이즈가 뭐 15인치든 3인치든 6인치든 상관없이 네모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현실 세계에 있고 그 네모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무한한 예. 가상 세계에 뭐 인터넷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쇼핑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이거의 관계는 너무 명확해요. 네모난 디스플레이와 나. 예. 근데 공간 컴퓨터는 이걸 뒤집어 쓰는 순간 그 예. 디스플레이가 어디가 될까요? 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 네. 그러니까 어디나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고 어디나 우리가 상호작용해서 인풋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보니 네. 이제 과거에 안 되던 것들,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 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또 메타버스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그 기대해왔던 뭐 AR, VR, XR이라고 불렀던 이거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나요? 사실 AR, VR, MR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 AR은 뭐 현실 공간의 정보 위에 이제 정보를 이렇게 오버레이 그렇죠. 해주는 덧대는 형태를 거고. 네. 이제 AR이라고 하고 VR 같은 경우는 이 현실과 약간은 이제 격리된 그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서 소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던 그런 가상 공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XR이라고 하면 이 AR과 VR하고 또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섞인 이 컨셉을 전체적으로 예. XR이라고 부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내가 상상하던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예. 또 현실하고 또 분리되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도 예.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VR은 완전히 가상 공간이라고 보고 AR은 현실에 오버레이 된다고 하면은 MR이라고 하는 컨셉은 AR과 VR이 혼합된 형태, 예. 현실 공간을 베이스로 하지만 이제 가상 공간이 공간에서의 가상 디지털 객체들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주변을 둘러싼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메타버스도 그렇고 VR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뒤집어 썼을 때 밖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면은 이 현실 공간을 인지를 하고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디지털 정보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가 있는데 네. 지금 여기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여러 개가 있지만 예. 이 디스플레이를 살 때 물리적인 디스플레이가 다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간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하면 이 예. 주변에 공간을 다 컴퓨팅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기기를 딱 끼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이 디스플레이에선 영화를 보고 여기서는 뭐 작업을 네. 하고 그 다음에 확장 모니터를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자유도와 우리가 기존에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상상하는 것들을 현실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경험의 확장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예. 조금 더 예.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대단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냥 예.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AR, VR, MR 같은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예. 공간 컴퓨팅이라고 불리우는 공간 컴퓨터로서 예. 예. AR, VR, 뭐 MR 같은 디바이스들이 사실 공간 컴퓨터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예.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공간을 진짜 디스플레이와 컴퓨터로 쓰려면 뭔가 디바이스 없이는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세요. 그 디바이스가 AR이고 VR인 거예요. 아. 근데 다만 이제 그것들이 공간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애플이 네. 비전 프로를 내놓으면서 야 우리는 VR 아니고 AR 아니고 공간 컴퓨터야 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 이제 약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AR 따로 VR 따로 공간 컴퓨터 따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공간 컴퓨터를 우리가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더 나가 보도록 하죠. 사실 요즘 뭐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육성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생성형 AI에서 아직까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지금 계속 적극적인 투자와 가속화된 기술 발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도 아직 진행 중인데, 굳이 넥스트 AI 다음 판 공간 컴퓨팅과 피지컬 AI까지 책에선 주목하셨으니까요. 이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만큼 지금이 타이밍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AI가 아니었으면 공간 컴퓨터 얘기를 우리가 못 하거든요. 네. AI 덕분에 지금 우리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쓸만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아,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시면 AI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오겠구나. 그렇죠. AI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곧 우리 삶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과거와는 AI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AI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처럼 사람처럼 이 현실 공간을 이해하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 컴퓨팅이라는 건 결국 이 현실 공간 안에서 이 공간과 상호작용을 하려다 보니 결국은 이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의 AI 기술이 이제 퍼셉션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이 공간 안에 탁 띄워놓고 야 여기 여의도 맨션 로고 탁 띄워놓고 빙빙빙 돌리고 네. 이런 걸 하려면 당연히 생성형 또 AI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간 컴퓨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지금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테이블 위에다가 전진수 대표님이 이제 책에 가상 책을 딱 띄워서 여기다 탁 놔. 예, 예. 그럼 이 공간에 테이블이 있으니까 예. 테이블을 인식하고 테이블 위에 정확하게 그렇네요. 딱 놔줘야 되잖아. 아,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피지컬 AI 같이 이 공간의 정확한 물리적인 위치, 플레인 뭐 이런 것들을 다 길이 이런 걸 이해하고 예.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 AI와 공간 컴퓨터는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저희는 더 나아가서 그 공간 컴퓨터 속에서 공간 지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결국 공간과 우리가 정말 스마트하게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공간을 잘 이해하려면 결국 공간 지능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이 필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군요. 특히 그 생성형 AI 중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제 챗 GPT나 이런 LLM 베이스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나 뭐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는 형태로 되는데 이제 물리적인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라든지 공간 지능 같은 경우는 현실의 3D 공간을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카메라라든지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현실 공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지능 자체를 공간 지능이라고 부르고요. 뭐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가장 먼저 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이 3D 모델 같은 경우 만들 때 다 손으로 수작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가 발달이 되면서 3D 모델 같은 경우도 뭐 프롬프트로 만든다든지 그냥 사진을 주고 이걸 3D로 만들어낸다든지 심지어는 월드 모델이나 그러니까 공간 지능을 활용한 월드 모델 생성형 AI, 그러니까 다시요. 월드 모델처럼 그 세상에 있는 공간을 프롬프트나 뭐 관련 정보만으로도 3D로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간 컴퓨팅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공간 컴퓨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네. 특히 얼마 전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 저는 헐리우드 신작인 줄 알았어요. 톰 크루즈하고 브래드 네, 피트가 맞아요. 둘이 서로 막 싸우죠. 액션을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실사였거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야, 저 둘이 신작을 냈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AI 기술이 실제 CBS. 간단한 텍스트 몇 개로 저걸 네. 그려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대표적인 공간 컴퓨팅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만으로 학습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막 여러 개를 두고 그중에 개인지 고양인지 맞추고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가지고서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가 올지 맞추고 이런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공간 컴퓨팅은 이 현실에 있는 공간의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비디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거는 3D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고 탐 크루즈를 그냥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다 학습을 해서 그걸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이제 3D 기반의 생성 모델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사실 생성형 AI 관점에서 엄청난 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같잖아. 저거 진짜 진짜로요. 촬영한 거 아니야? 예. 뭐야, 저거 진짜 탐 크루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생성형 AI가 이만큼 빠르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제 공간지능 또는 공간 컴퓨팅에서는 더 발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 안에서 그런 영상을 보는 건 그냥 생성형 AI일 뿐인 거죠. 네. 근데 그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야 되냐면 여기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셋이 앉아 있는데 이 옆자리에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들이 그냥 생성형 AI로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휴먼 스케일로 우리 위치와 앵글과 딱 맞게 있어야 되고 우리랑 상호작용하려면 입과 모양과 제스처가 다 우리랑 맞아야 되고 책상 손에 딱 얹었는데 팔을 뒤했는데 책상에서 손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딱 맞아야 되고 이게 다 돼야 되다 보니 예. 결국은 더 발전하면 이제 우리 옆에 탐 크루즈와 함께 이제 방송을 찍을 날도 오겠죠. 야, 그것도 영화들이 생각나네요. 킹스맨 보면 회의할 때 가상의 인물들이 홀로그램처럼 쭉 있다가 사라지기도 맞아요. 하고, 또 아이언맨 보면 실제 어떤 우리 지금 보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맞아요. 띄워놓고 뭔가 연출을 하는데, 그런 것들 하려면 진짜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자, 이거 듣기만 해도 야, 여기에 미리 투자해 놓으면 대박 날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데, 물론 책에서는 관심 있는 회사들 어떤 형태로 진화 발전되고 있는지 하나씩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그 예비 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 공간 컴퓨팅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까지 온 겁니까? 지금 저희가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 가지 회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애플과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인데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해서 디바이스부터 플랫폼부터 뭐 칩부터 이 전체에 대한 그 생태계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공간 컴퓨팅이라는 영역에서도 똑같이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는 기존에 본인들이 소셜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생태계가 안드로이드라든지 iOS에 아무래도 위에 돌아가다 보니까 제한적인 예.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넥스트 공간 컴퓨팅 시대가 왔을 때는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4년에 그 오큘러스를 인수한 이후로 여전히 꾸준히 투자를 통해서 그 넥스트를 기대하면서 또 R&D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좀 그 사이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가 접었다가 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었는데, 작년에 이제 삼성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갤럭시 XR이라는 예, 걸 알죠. 냈고 지금 현재 이제 글래스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이전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그 여러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에게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라는 걸 제공을 했던 것처럼 안드로이드 XR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영역에 플랫폼 강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더 자세하게 책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경우는 원래 플랫폼이라는 걸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3D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오큘러스를 기반으로 우리도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 있어. 이걸 지향할 것 같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iOS에다가 이번에 비전 프로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생태계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면 2D를 3D로 확장하는 형태로 전략 전술을 짠 겁니까? 왜냐하면 3D는 3D만의 별도의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 OS라는 자체 그 공간 컴퓨팅을 위한 OS를 만들어서 이미 개발자들 생태계에서는 뿌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건 개발자들이고. 네, 개발자들이고 이제 그 안에 그 위에서 컨텐츠도 돌아갈 수 있는 형태고. 그런데 애플의 활동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애플이 갖고 있는 뭐 맥북이라든지 뭐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의 전체의 그 애플 비전 프로를 포함을 해서 이 전체에 대한 UX를 리퀴드 글래스라는 형태의 그 플랫폼으로 프레임워크로 작년에 오픈했나? 작년에 오픈을 하면서 그 OS 간의 UX가 굉장히 심리스하게 제공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뭐 WWDC에서 얘기를 했을 때 애플이 낸 게 없다. 네. 사람들은 이제 애플이 뭐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UX가 2D에서 3D로 가는 준비를 밑바닥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본 계기여서 아, 애플은 몇 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구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애플, 구글, 그다음에 메타가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많은 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코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글이 가장 성공한 건 사실 검색 엔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광고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구글이 그거만큼이나 모바일에서 또 성공한 게 안드로이드라고 불리는 OS죠. 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 애플 말고는 다 안드로이드니까. 네. 물론 지금 중국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OS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글의 꿈은 이거예요. 아, 공간 컴퓨팅 시대가 와도 우리가 저걸 장악해야겠다. 그러면 공간 컴퓨터로 바라보는 광고, 공간 컴퓨터로 바라보는 컨텐츠, 공간 컴퓨터를 쓸 때 필요한 플랫폼을 우리가 예전 스마트폰 때처럼 장악을 해야지. 네. 요게 구글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XR이라고 공간 컴퓨팅용 OS를 새로 작년에 오픈을 해서 지금 삼성 갤럭시 XR이 네. 그 OS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실은 지금 스마트폰 만들 때 보면 갤럭시가 예. 구글의 안드로이드 위에다가 그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그렇죠. 공간 컴퓨팅 시대에서도 똑같은 거죠. 같은 삼성은 전략을. 예, 하드웨어 매니팩처러이고 이제 만들어서 파는데 결국 OS는 구글이 가져다 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아마 지금 비즈니스에 이제 거의 3강 구도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저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성공했던 전략을 계속 고수하는 편이네요. 3D에서도 애플은 아까 일괄 공정으로 했던 그 전략을 뭐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네, 수직 본인들이 계열. 수직 계열해서 다 진행하려는 걸 그대로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예전에처럼 삼성하고 또 협작해서 네. 그렇게 하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소원풀이 한번 해보려고 오큘러스를 준비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메타가 있네요. 사실 딱 중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시대 메타는 힘이 없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PC나 모바일에서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는 예.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왓츠앱 같은 것들을 장악하면서 결국은 유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는 메타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OS로 오거나 디바이스로 오면 이제 누군 걸 같이 갖다 써야 되는 맞네요. 애플 걸 갖다 써야 되고 삼성 걸 갖다 써야지 메타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가 마크 저커버가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인수할 때 앞으로 만약에 그때는 이제 공간 컴퓨터라는 개념보다는 네. 공간을 기반으로 한 뭔가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디바이스, 그게 VR이든 AR이든 뭐 메타버스 디바이스,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또 여기에 얽매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리가 선점하자. 그래서 오큘러스를 인수해서 지금 오큘러스는 메타 안에서 사실은 디바이스가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지금 왜 중간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메타는 디바이스를 자기들이 만들고 있죠. 근데 그 OS를 원래 안드로이드 걸 갖다 쓰다가 이제 여기 또 종속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호라이즌 OS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OS 개발을 지금 해서 호라이즌 OS라는 이름으로 메타가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고 가장 먼저 사실 그 VR이라든가 혼합 현실 쪽에서는 이미 디바이스를 지금 300만 대, 400만 대 이상 팔았으니까. 네.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2천만 대. 2천만 대, 3천만 대. 와. 3천만 대, 4천만 대를 지금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디바이스의 어떤 확장으로 보면 메타가 넘버 원입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애플이 사실 후발주자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야, VR 아니고 공간 컴퓨터야.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장을 정의하고 경쟁 구도로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도 보니까 집에 그 비싼 비전 프로는 없는데 퀘스트 2는 있거든요. 네. 아, 2는 옛날 건데. 아, 저한테는 그게 그나마 제일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코앞에 왔구나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퀘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집에서 잠깐 가지고 놀기엔 최고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일상에서 사용하려면 이 가벼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로 앞에 디스플레이가 있으려면 이게 눈에 피로감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건강이 요즘 대세니까 시력 나빠지다. 부모님한테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현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극복이 된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약간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비전 프로나 퀘스트 같은 이제 완전히 뒤집어 쓰고 현실과 어느 격리된, 정도 격리된 형태의 디바이스는 여전히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어요. 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예. 디스플레이 뭐 화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스루라고 해서 현실하고 갇혀 있지만 카메라가 켜져서 바깥 환경을 볼수 그냥 있죠. 볼 수 있게 예. 하면서 이제 기존의 뭐 위험한 상황들도 많이 극복이 되고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그래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글래스형인데요. 그렇죠. 이 글래스형 디바이스들이 이전에는 글래스 안에 뭐 매직립이나 홀로렌즈처럼 이 안에도 굉장히 그 VR 기계처럼 네. 이멀시브한 컨텐츠를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예. 안경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빛이 들어오니까 선명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최근의 동향은 좀 과감하게 내가 선별을 해서 그 기능을 주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한 뭐 50g 미만의 안경을 쓰고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은 예. 안경을 쓰고 거기에서 뭐 단 컬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주 심플하게 된 컬러 형태로 보여준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볼 수 예, 있는 거. 예. 그런데 이제 이 핸드폰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 꺼내서 본다든지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계속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안경을 쓴 상태에서 바로 받고 내가 처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지금 우리의 스마트 글래스로 먼저 가벼운 형태로 먼저 들어오고 이게 조금씩 더 진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에서 그 원래 몰입감 있게 컨텐츠를 보고 그 상호작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기능들이 조금씩 더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AI인데요. 기존에는 사실 내가 뭔가 안경을 딱 끼고 보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책을 보면은 책의 컨텐츠만 딱 보인다든지 네. 뭐 내가 보고 싶은 이런 뭐 원고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번역 정도나 보인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만 했는데 네. AI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질문이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능들이 안경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굉장히 제약적으로 봤던 경험이 풍부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안경 낀 상태에서 나 누구한테 전화 걸어줘, 뭐 메시지 보내줘,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은 지금 저거 보이는 저 메뉴판 일본 말인데 번역해줘. 저거 번역해줘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바로바로 해주기 때문에 AI로 인해서 이 편의성이 너무 좋아졌고 네. 그러면서 이 공간 컴퓨팅 기술 자체도 이제는 AI 때문에 뭐 지수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모멘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여전히 불편한 건 맞아요. 예. 왜냐면 이제 우리 같이 안경 쓰는 사람들이야. 우린 익숙하긴 그러니까 한데. 다른 안경 네. 쓰면 되는데 네. 안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쓰라고 하면 쉽지 않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AI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사실 트리거라고 보시면 예. 좋을 것이 과거에는 이제 패스트루라는 건 이제 애플 비전 프로처럼 네. 카메라로 이 현재 공간을 나에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예. 패스트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AI가 발전하고 GPU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이걸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조금만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이거랑 느려도 딜레이만 있어도 우리 어지럽고 막 그렇겠죠. 오바이트 쏠리고 그다음에 실수하거나 부딪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카메라를 통해서 내 눈에 보여주는 게 시간 딜레이가 없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진짜 VR 기계 보면 전 맞아요. 고개 돌렸는데 약간 늦게 와요. 뚝뚝뚝 끊기거나 이러면 막 어지럽고 이러는데 맞아요.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GPU와 컴퓨팅 플랫폼의 성능과 맞습니다. AI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모든 컴퓨터는 우리 네. 스마트폰도 터치를 하잖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톡톡톡톡 누르면 화면으로도 나오고 소리로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얘기할 때 키보드나 마우스 가지고 하듯이 뭔가 우리의 의사를 예.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인터페이스. 지금 그렇죠 인터페이스 지금 얘기한 이제 AI 발전 덕분에 음성으로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챗GPT 너무 잘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옛날 같았으면 집에 있는 스마트 뭐 AI 스피커 같은 거 갖고 계실 거예요. 예. 뭐 클로버, 뭐 메시아, 뭐 사실 물어보면 되는 게 없어.
그렇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날씨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날씨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클로드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음성 모드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 얘기해도 얘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한테 반응을 해주죠. 네. 이런 입력이 쉬워지다 보니 이제 글래스에 디스플레이 없어도 이제 음성으로 야 지금 카메라가 있잖아. 내가 지금 교수님 쳐다보고 있어. 네. 야 지금 내가 쳐다보고 있는 교수님 이름이 뭐지? 그럼 이제 내가 기억을 못해도 그렇죠. 찾아주는 거야. 찾아주고 페이스북 뭐고 착착착착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한테만 보이는 거지. 예. 그럼 또는 음성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 박물관에 갔어. 그럼 제가 이거 진짜 느꼈던 건데 네. 예전 같았으면 박물관 같은 데 오디오 가이드 빌려야 되잖아요. 예. 오디오 가이드 빌려서 344번 누르면 이제 그 설명해 주는데 그렇죠. 별로야 재미도 없고. 재미없어요. 근데 이 AI 글래스를 딱 끼고 딱 갔어. 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림 설명해 줘. 그러면 마치 도슨트처럼 지금 이 그림은 14세기에 렘브란트가 어쩌고저쩌고 후기 인상 어쩌고저쩌고. 야 근데 저 사람 왜 다리를 꼬고 있지? 저 다리를 꼬고 있는 건 사실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정말 그 공간에서 그렇네요. 그 정보의 상호작용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걸 같이 공유하면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열리다 보니 당연히 AI 글래스, AR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또는 공간 컴퓨터가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티핑 포인트들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코앞에 왔군요. 예를 들어서 그 AI를 기반으로 우리가 풍성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은 왔고,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약간 넘어야 될 선이 있어서 그거는 일단 거들 거 걷고 핵심적인 것만 주자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를 예전에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네. 지금은 야 일단 피처폰부터 깔아. 256 색깔 저도 옛날 놀랐거든요. 네네. 네. 16화음일 때 지구상에 낼 수 있는 모든 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맞아. 옥소리는 8화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랬는데 그 나이가 정도로 나오네. 해서 AI로 효능감 확 주면서 서서히 이제 더 진화하는 그런 흐름을 잡았다. 이야, 이제 확 이해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